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 현안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여야 협치에 있어서 새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를 할까요?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알고 있고 네. 또 예결이나 다른 상임위에서 만났던 한병도 새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분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 지도부나 여러 상황을 보면 과연 원내대표에게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여야 협치를 하려고 했지만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다는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여야 협치가 가능하고 원내대표 간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려면 원내대표에게 그만큼 공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한병도 원내대표가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여야 협치에 물꼬를 트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분야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교 행보도 거쳤고 또 이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또 이유는 왜 그런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몇 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문제만 하더라도 너무나 저자세로 저는 굴종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는 저는 당당한 외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국익을 우선하는 우리 국민을 우선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선하는 외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자세의 굴종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근에 무인기 문제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문제, 그 이전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 이건 너무나 굴종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당한 외교 그리고 당당한 안보를 펼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경제적인 측면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을 한 이후에 지금 4,500선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집값 문제랄지 실물 경제랄지 매우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혹시 이런 대안이 있겠다는 국민의힘 당 차원의 어떤 대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코스피가 4,500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네. 경제가 다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특정 종목이 지금 이끌고 주도하고 가고 있죠. 있는 네. 형국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데는 다른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문제, 그다음에 환율 문제,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빨간 신호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돈을 푸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올해는 엄청나게 예산을 늘려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지방선거 앞두고 거의 상반기에 대부분 다 집행할 태세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추경을 해서라도 또 현금을 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금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 경제 정책의 기조는 물가 문제, 환율 문제 아니면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큰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결국은 국민의 삶에 직격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환율이나 물가나 부동산 집값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다.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코스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현금을 계속 이제 풀려고 하고 있거나 뭐 빚을 내서 전부 다 코스피에 투자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곧 다가올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최근에 그 신년 인사회에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경제, 외교, 안보 정책 관련된 어떤 평가나 대안을 좀 전달하시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좀 제안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수회담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충청 대전, 충남 대전의 통합 문제나 광주 전남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지방선거 전에 뭔가를 할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전 충남만 하더라도 이걸 통합 문제를 그냥 밀어붙인다고 이렇게 도지사, 시장 2명 뽑던 것을 1명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 행정부역만 하나로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중앙에서 대폭적인 권한이 이양이 되고 그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면서 이것이 제대로 시너지를 내서 지방 소멸의 문제와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되어야지만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치단체를 합친다고 해서 이 지방 소멸의 문제나 인구 절벽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고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실패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을 논하기 위해서 저는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공교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신데 대표님 나가신 바로 이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합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야3당이 힘을 합치는 제안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조건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특검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있고 다른 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떤 우리가 조치를 강구하든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 힘을 합쳐서 이번 특검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내는 결과로 보여드리는 그런 협치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